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에 완전히 열받아 버렸죠. 중국이 자기네들 지금 뭐 해경 경비함 크고 세고 그러다고 해서 필리핀을 마구 짓밟고 있는데 이번에 필리핀 관공선이 중국 해경 경비함에 완전히 짓밟혀 버렸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완전히 열받아 버렸고,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군사력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호라이즌 3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강하게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전투기, 군함, 잠수함 등등 뭐 쭉 있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우리 한국 방산이 수혜를 입을 내용이 많다, 가능성이 크다라는 희소식 알려드리겠고, 자, 미국이 네메시스 프로그램, 그래서 해군 해병대가 중국의 해안을 봉쇄하고 중국 함대를 경멸하는 이런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도 우리도 뭐라도 해야지.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 함대를 때릴 수가 있는데 중국은 미국을 봉쇄할 수 없죠. 그러니 앉아서 원거리에서 미국 함대를 때리겠다라는 기상천외한, 정말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천하의 삽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 엄청 쓰고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호크 미사일을 방공작전에 투입했는데 데뷔전의 기록이 요격률 100%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는 핀란드 인근의 라도가 호수에 소함대를 창설 추진한다 라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기증받은 호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방공작전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데뷔전에서 러시아의 샤히드 드론을 상대로 100%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노후 무기지만 유지 관리가 잘 돼 앞으로도 더 큰 활약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버스 A330 MRTT 미국화 버전을 미 공군의 과도기 공중급유기 사업 일명 KCY에 제안했던 록히드 마틴이 사업 참여 의사 철회를 선언하고 차세대 공중급유기인 KCZ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KC-46A의 문제 대부분이 해결되면서 미 공군이 별도의 KCY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록히드 마틴이 전력을 기울여 개발하는 KCZ, 과연 어떤 형상으로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고 주장하는 차세대 자주포 투S-35 칼리차 SV가 최종 평가를 마치고 양산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52 구경장 주포로 최대 사거리 70km를 구현하고 분당 발사 속도가 16발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 성능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칭 세계 최고의 드론 강국이라는 이란이 이번에는 방공 드론을 내놓았습니다. 공중 초계를 할 수 있는 카라르 드론에 사거리 8km의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 마지드를 탑재한 방공 시스템인데요. 이란 방공군은 이 드론이 앞으로 이란 대공 방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스웨덴, 핀란드에 대응하기 위해 내륙 호수인 라도가 호수에 소함대를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배수량 800톤급의 프로젝트 2800 카라쿠르트급 초계함을 호수에 배치한다는 계획인데 러시아의 내해나 다름없는 호수에 초계함을 띄운다는 발상,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호크 미사일, 우리 한국 공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죠. 40km 정도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인데, 우리 예전에 배나르 기수 이런 거 하면 앞에 이제 시작할 때 쫙 날아가는 이런 거 보여줬고, 또 나이키 미사일 쫙 날아가서 격추하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했는데, 하여튼 그 호크 미사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천궁으로 다 대체를 하고 있죠. 이 호크 미사일을 서방 각국이 이제 다 퇴역하는 그런 수준이니까 지금은 다 패트리어트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재고탄이 많고 그 재고탄을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갖다 준 거예요. 스페인도 갖다 줬고,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이 기증한 물량을 가지고 방공작전을 했는데, 이 이란이 개발하고 러시아가 지금 날리고 있는 샤히드 136 드론, 자폭 드론이죠. 그걸 요격작전에 들어가서 타겟팅한 건 전부 100% 요격 성공했다라고 결과가 공개됐는데, 야, 그럼 우리 호크도 좋겠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호크하고는 이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호크는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안 해서 초기형에서 크게 나아진 성능이 없는데 여기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전술 탄도탄까지 요격할 수 있다 라는 재원이 나와요. 그러면 뭐 팩2 미사일의 초기형 정도 되는 그런 성능이 되죠. 사거리는 팩2보다 짧지만 뭐 그런 정도 성능이 되니까 꽤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무리 구형이라도 이런 호크 미사일 같은 지대공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이 아주 싸구려 미사일 드론인 그 샤이드 136을 격추시킨다. 참 가성비가 안 맞긴 안 맞는데 그래도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공짜고 그리고 재고탄을 하도 많이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싸구려 드론을 맞추는데도 이걸로 쓴다라는 건데 아무튼 뭐 그래서 이번 겨울 좀 작년보다는 비교적 따뜻하게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록히드 마틴이 KC-Y 사업, 아니 뭐 KC-X도 아니고 Y는 또 뭐냐? 그래서 XYZ 아닙니까? 그래서 이 KC-X 사업을 통해서 이 보잉의 이 KC-46A를 도입을 했는데 아니 도입하자마자 워낙 문제가 많으니 이 미 공군이 완전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수량 확 줄여버리고 KC-Y 사업이라고 따로 또 추가로 하자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래서 록히드 마틴은 자기네들은 준비된 게 없으니까 에어버스의 A330 MRTT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공중급유기죠. 그거와 제휴를 해서 그걸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보잉이 KC-46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 화면을 보고 그냥 이 조종석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이렇게 붐을 꽂아서 급유해주는 이런 방식이죠. 이 KC-46은 다른 공중급유기는 이 창으로 실제적으로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하는데 이 KC-46은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이 눈으로 보는 것과 화면으로 전달되는 그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 괴리가 내가 화면으로 볼 때는 구멍이 여기 있어서 여기다 갖다 꽂았는데 실제로는 이 약간의 시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싹 비틀어져서 엉뚱한 데다가 붐을 갖다 꽂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문제 등등 해서 해결을 하느라고 해결이 또 잘 안 되니까 미 공군이 열받아서 KC-Y라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 공군 입장에서는 굳이 뭐 이 기종 운용하고 저 기종 운용하고 하면 운용 효율성 떨어지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KC-Y 사업이 야 이거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안테나에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 록히드 마틴 입장에서는 어차피 에어버스의 이 A330 MRTT 가지고 와서 하면 마진도 별로 안 되는데 저기에 보잉하고 출혈 경쟁하느니 그냥 뭐 보잉 다 주고 KCZ 즉 스텔스 공중급유기 사업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먹자. 그래서 보잉 저거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스텔스 공중급유기 확실하게 개발하자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러시아가 주장하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래요. TS-35. 제가 마칠 때 링크도 해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무기백과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자, TS-35 큰테 한번 보십시오. 뭐 그냥 T-72 차체를 그대로 쓴 것 같은 느낌 확 오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좀 쭈글쭈글하게 생겼는데 이게 세계 최강이다. 어떻게 최강이냐? 52 구경장. 그러니 우리 한국의 K9도 52 구경장이죠. 구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이 155mm, 지름이 155mm 탄 아닙니까? 그 155mm 곱하기 55, 포신이 포탄 지름의 52배다. 이건 거죠. 러시아는 152mm니까 152mm 곱하기 50이다. 포신 길이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쓰고 있는 K55 자주포 39 구경장. 똑같은 155mm 포탄인데 그걸 155 곱하기 39 해서 그게 포신 길이고 K9은 155 곱하기 52 이게 포신 길이에요. 한 2m 길죠. 그러니 이제 포신이 기니까 더 많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도 52 구경장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는 좋은 거야 라고 하는데 무려 70km를 날린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뭔지 아무튼 70km 날린다고 그러고 그런데 또 더 황당한 것은 분당 16발을 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K9이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고 하는데
이 분당 6발 쏘다가 이걸 이제 K9, A1, A2로 업그레이드를 쭉 하면서 분당 8발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 끝에 분당 8발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여기는 분당 16발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뭔지. 예. 지금 현재 제일 발사 속도가 빠른 스웨덴의 아처. 그것도 딱 1분에 한해서 분당 12발. 그것도 저장약. 장사정 날리는 거 말고 그냥 코앞에 때리는 거. 이거 기준으로 분당 12발. 그거 뭐 어마어마하다. 이게 실화냐? 라고 할 정도의 스웨덴의 아처 자주포가 있는데 그것도 가볍게 제압해버리는 분당 16발. 그래서 역시 이것도 까보로, 까밤을 러시아제,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 입거 돌 뒤의 전형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부터 현장 투입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뭐 개발 중이라네요. 하여튼 거짓말입니다. 이란이 뭐 러시아와 똑같죠. 여기도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공대공 전투 드론을 개발했다. 카라르라고 하면서 이걸 보여줘요. 여기 보시면 뭐 하나 달려있죠. 이게 공대공 열추적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쏘아보내서 미사일 한 발 달고 초기하다가 뭐 여기 레이더가 있을 리는 뭐 절대로 없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데이터 링크를 주고받는지 뭐 해서 타겟팅 해줘서 이걸 쏜다는 거죠. 그러니 니들은 함부로 못 오는 거야. 이런 방공 컨셉인데 문제는 자 발사할 때는 이륙할 때는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발사 장치에서 쏴요. 그런데 착륙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뭐 랜딩 기어, 바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낙하산을 뒤에서 여기 검은 곳 여기서 낙하산이 해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물에다가 그냥 들이받아 버리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자 여기 이 형상을 봐서 낙하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낙하산에 만약에 미사일 달고 올라갔다가 한 발인데 달고 올라갔다가 쏘고 나서 들어오면 낙하산으로 해서 뭐 수거가 가능한데 이 미사일 달고 낙하산 떨어지겠습니까? 미사일 폭발하겠죠. 그러니 애초에 가능성 없는 그냥 입털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러시아 황당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밴드 800톤짜리 초계함입니다. 76mm 함포 그리고 뒤에 판치르 이 야전 방공 시스템 여기에 갖다 얹은 거 그리고 칼리브르 미사일 또 몇 발 꽂을 수도 있어요. 이걸 호수에다 갖다 얹겠다. 호수에다가. 왜냐? 핀란드, 스웨덴 얘들이 나토 가입하니까 위험해. 하고는 호수에 갖다 얹겠다는데 뭐 컨셉은 좋은데 그 호수가 어디냐? 그냥 내해예요. 여기 보시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고 그 뒤에 여기 붉은색 있죠? 여기가 이제 이 호수인데 그 호수는 전체적으로 러시아 땅이에요. 그리고 호수 너머에 핀란드와의 국경선이 있어요. 아니 핀란드와의 국경선 잘 지키면 되지. 자기 내해에다가 왜 저렇게 군함을 갖다 놓냐, 소함대를 만드냐 라는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이 에스토니아와 이 핀란드 입구 여기를 딱 막아버리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봉쇄되니까 뭐 어떻게 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뒤에서 백업하기 위해서 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내해에다가 희한한 짓을 하고 호수 커요. 가로 한 100km, 세로 165km 꽤 크죠. 호수의 덩치로 봐서는 군함을 갖다 놓을 만도 하기도 한데 문제는 내해다 이겁니다. 희한한 짓을 합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중국의 거듭되는 남중국해 도발에 필리핀이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기존의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더 고성능의 무기체계들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필리핀군의 무기 도입 사업 종류와 규모가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필리핀이 지난 10월 22일 남중국해 세칸 토마스 암초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의 물리적 도발에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10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발생한 중국 해경선의 도발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은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세칸트 토마스 암초 주변을 해상 민병 선박과 해경선으로 포위하고 이곳을 오가는 필리핀 관공선에 충파 공격을 가하는 등 점점 그 도발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 육군 참모총장은 기존의 호라이즌3 프로그램에 다목적 전투기와 호위함, 레이더, 잠수함 등을 도입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군사력 증강 계획을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우너 총장은 호라이즌3 계획의 최종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개편안에는 더 강력한 자산과 플랫폼을 확보해 위협 자체를 더 먼 곳으로 밀어내는 전략이 담길 것이라며 사업 규모와 예산을 크게 늘려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들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필리핀은 최근 추가 구매 협상 사실이 알려진 브라모스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더 구매하고 차세대 전투기와 잠수함 도입 사업 역시 예산 규모를 더 키우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차세대 전투기는 F-16V, 잠수함은 장보고 3PN이 가장 유력해지는데요. 이와 별개로 현재 도입 사업이 진행 중인 한국산 전투함들의 무장과 센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어 이번 필리핀 정부의 결정에 한국 기업들이 최대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건입니다. 여기 있는 이 배는 필리핀 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들이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설치한 구조물이에요. 공격용 충파 구조물입니다. 자, 그래서 10월 20일 여기 필리핀 관공선이 두 척이 가고 있는데 가로막아요. 가로막으니까 또 피해서 가려고 하니까 그냥 들이받아 버립니다. 들이받기 위해서 아까 그 충파용 구조물을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이받아 버립니다. 박살이 난 거죠, 작은 배는. 그래서 딱 그 충파용 구조물이 뭐 함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딱 달아놓은 게 필리핀 배들의 높이를 고려해서 거기 타격을 딱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파괴시켜버리고 이런 짓을 했는데 완전히 열받죠. 그래서 더욱더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필리핀은 지금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F-16V 이거를 뭐 1순위로 지금 계속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F-16V는 비싸죠. 대당 1억 달러가 넘죠. 프로그램 코스트로 하면. 그리고 또 워낙 인기가 좋아서 지금 전 세계 줄을 서고 있으니까 지금 계약을 해도 2029년, 2030년 이 정도 넘어야 도입이 가능하니까 시간적으로 납기 일정도 좀 문제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FA-50 블락 2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필리핀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 이러니 FA-50보다 훨씬 비싼 이 F-16V도 예산을 확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F-16V가 되나 쪽으로 조금 생각이 되고 이제 우리는 이 군함들, 수상함 또 잠수함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HDP 2200이라고 하는 원양 초기함 6척을 납품합니다. 여기 지금 이 무장이라고는 한 포 하나밖에 없는 깡통이에요. 이를테면 여기다가 전투체계 더 집어넣고 무장, 미사일 계통의 무장을 좀 더 집어넣는 대한미사일 이런 쪽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업그레이드 예산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호세 리잘 군함 가지고 있죠. 우리 대구급 호위함의 다운그레이드형 그것도 지금 거의 깡통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다가도 좀 알차게 무장을 집어넣는 업그레이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 실제로는 거의 4,000톤에 육박하는 이거 필리핀형으로 해서 이 수직발사관 한 12개 또는 18개 뭐 이렇게 해서 미사일 잔뜩 꽂아서 중국 공격하는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방산이 필리핀의 열받음에 부응해서 좋은 해상무기 만들어져서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 보고서에 언급된 중국의 재래식 탄두 ICBM은 중국 인근 해역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과 유럽의 항모를 타격하기 위한 대륙간 대함 탄도미사일로 개발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거리 대함 탄도탄도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정말 그런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1,5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실전에 배치해 미국, 러시아와의 핵 격차를 크게 줄일 것이며 이와 별개로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대함 탄도미사일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이 현지 시각 10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발표된 미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이 핵 전력은 물론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대함 탄도미사일 전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대함 탄도탄의 사거리 역시 점차 늘어가고 있다며 이른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식의 항모 킬러가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운영 중인 대함 탄도미사일은 뚱펑 21D와 뚱펑 26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전자는 최대 사거리 1500km, 후자는 약 5000km 정도로 평가되고 있고 중국 연안에서 발사해 괌 인근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기존의 뚱펑 31과 뚱펑 41 추진체를 활용해 서태평양 너머의 미군 항모전단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태평양 동부의 미국 연안 지역은 물론 중동의 페르시아만 심지어 대서양 일대의 미군 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거리 대함 탄도미사일조차 미 항모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항공모함을 맞추기 위해서는 발사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의 기상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고속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의 위치 정보를 초 단위, 미터 단위로 확인해 비행 중인 탄도미사일 유도부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대규모 위성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요. 중국은 아직 이러한 위성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당분간 그럴 여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륙간 대함 탄도미사일은 떨어지는 명중률을 보완하기 위해 핵탄두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1000km 밖의 표적도 못 맞추면서 10,000km 밖의 표적을 때리겠다고 덤벼드는 중국. 과연 누구 머리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함 탄도미사일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쏟아지는 이 중거리 대함 탄도미사일도 자세 제어가 힘들어서 맞추지 못하고 또 그 이동 중에 1000, 2000, 3000km 사이사이에 그 모든 풍향, 풍속, 기압 이런 것들 다 분별해서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타겟도 아니고 항공모함은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시속 50km 정도라면은 10분에 뭐 한 7, 8km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분에 7, 8km라면 그들이 발사를 해서 날아가는 동안 거의 이 항공모함은 수십 킬로미터를 움직이는 거예요. 중거리라 하더라도 수십 킬로미터를 움직이는데 그게 일자로 움직이면 너 여기다가 여기 가니까 알았어 내가 여기다가 미리 때리면 되지. 하지만 이 항공모함이 일자로 움직이겠습니까?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계속 갔다가 다시 조금 꺾었다가 뒤로 백도 했다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10,000km 넘어 있는 것도 맞추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베이스는 뚱펑 31, 이 ICBM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핵탄두 빼고 여기다가 재래식 탄두 집어넣어서 하겠다라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00km까지 모든 풍향, 풍속, 온도, 기압 이걸 다 집어내야 되는데 뭐 그거 할 수 있다 치고 그런데 두 번째는 이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사거리가 길면 길수록 높은 고도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내려 꽂을 때 중력 가속도가 더 붙어서 이 종말 속도가 마하 20 이런 식으로 가죠. 어마어마하게 내려 꽂히는 이 마하 20 이거를 속도를 꺾어서 자세 제어를 해서 꺾어서 가야 되는데 또 할 수 있다고 치고 그러면 항모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000km 밖에 이게 뭐 중동의 페르시아만 앞 뭐 하면 딱 페르시아만 앞 지켜볼 수 있는데 이게 뭐 페르시아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아덴만 있을 수도 있고 수에즈중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발 달린 짐승도 아니고 완전히 이 스크류 달린 이 항모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하려면 미국의 블랙잭 프로그램처럼 한 1000개 정도의 위성을 쏘아 올려서 전 지구를 까맣게 바둑판처럼 듣고 그리고는 전 지구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그럴 능력 지금 없고 그럴 계획도 없고 여력도 없고 이런 중국이 입만 좀 털고 있다. 그런데 시진핑이 지시했으니까 해야 되죠. 그러면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겠다. 안 그래도 중국 경제 힘든데
천하의 대삽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